엘자르 부페가 주인공이지. 자, 이 작품에 일단 서술자를 보면 서술자는 젊은 나야. 젊은 나. 저기 우리가 보면 거의 작가 장지호나라고 하는데 젊은 나가 주인공 엘자르 부페를 관찰하는 1인칭 관찰자 서술자 시점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엘자르 부페라는 사람인데 일단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엘자르 부페라는 사람이 50이 넘은 나이에 뭐 했다라는 얘기야? 양치기가 했다라는. 원래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야.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일도 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았어. 자, 그러다가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지.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나이도 50이 다 넘은 상태에서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어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가 없을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야? 양치기가 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양치기가 된 게 아니라 그날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하지. 욕심도 없어. 그냥 하루에 딱 몇 개씩. 그러면서 꾸준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엘자르 뷔페가 그러니까 1910년에 이 작품이 시작이 되지. 그래서 89세 그 반옥 요양원에서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 요양원에 들어가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무를 심지. 그래서 이 작품은 이 관찰자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뭐하고 있었다 뭐하고 있었다고 관찰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 관찰한 이야기가 거의 기적에 가까웠어요. 베르공 마을이라는 거의 그 황폐화되고 거의 사막 같은 마을이 완전히 뭐가 된 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환경 동화이기도 해. 나무가 그만큼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환경 동화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도 되는 거야? 사람의 삶이라는 건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움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목적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지. 사실 선생님도 나무를 심은 사람 하면 뭐 몇 꼭지를 얘기해야 될 정도로 감동이 넘나 울림이 큰 작품이지. 가장 첫 번째는 사람이 환경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뭐 할 수도 있다. 환경을 살릴 수도 있다. 또 두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사람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선한 행동이 영향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미치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이 마을에 왜 다시 나무가 생기고 물이 흐르고 다시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엘자르 뷔페라는 존재 자체가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그다음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뭔가를 굉장히 생각해보고 난 정말 엘자르 뷔페의 삶은 성공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으로 보면 아니야.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남한테 드러나야 되지. 부를 축적했다든지 어떤 큰 상을 받았다든지 명예를 획득했다든지. 근데 어느 누구도 몰라.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에게는 희망과 목표가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다? 새롭게 생길 수 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전쟁이지. 여기 작품엔 1, 2차 세계대전이 다 등장해. 그래서 한쪽에선 나무를 심고 있고 한쪽에선 전쟁이 나서 그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쓰지. 그래서 한쪽은 파괴를 하지만 한쪽은 또 뭐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생명을 키워내지. 그런 어떤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인간의 삶, 모순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작품 자체를 보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작품은 지역주의 작품이라는 거야. 이제 프랑스의 이제 이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에 이제 등장하는 그 사조가 지역주의야.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이야기, 특정 지역의 어떤 인물 이런 걸 이제 소설 속에 집어넣어서 그 지역의 특색을 굉장히 살리는 걸 지역주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지. 전체적인 시간은 1910년대부터 1947년 그래서 지금 53년. 그러니까 현재가 1953년. 현재 1953년 이 사람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한참 20대 청년에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실망했을 때 이 지역을 이렇게 황폐한 이 지역을 돌아다녔다. 거기 너무나 황폐했다. 근데 내가 그때 양치기를 만났다. 그 양치기 나이 52세였다. 그러니까 자기 젊은 내 20대의 내가 봤을 때 50대는 아직 살아있네 이런 정도의 저 삶은 뭐가 재미있을까? 게다가 아내도 죽었고 아들도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왜 살지? 하는 그런 뭐랄까 그냥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두고 이 사람을 바라보지. 선생님하고 페이지가 좀 다를 거야. 근데 이제 여기 11페이지 선생님처럼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참으로 복이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한두 번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오랜 세월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복이 드문 인격, 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고결하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이게 바로 LGRFP지. 우린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LGRFP를 소개해. 그래서 첫 시작이 약 40여 년 전이었다. 나는 여행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고산지대로 먼 여행을 떠났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과거 회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곳은 알프스 산맥이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는 아주 오래된 산악지대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악지대가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그 원래 수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지. 수출 만드는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신병이 만연하고 그지? 미움과 질투이 만연한 그런 지역이었어.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양치기를 만나지. 자, 여기 선생님 책으로는 18페이지인데 나는 그림자 같은 그 모습을 홀로 서 있는 나무의 둔치로 착각했다.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보니 한 양치기 목자가 있었다. 이 사람이 막 갈증은 나고 뜨겁고 막 힘든 상황에서 어떤 그림자 같은 모습이 있어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구나. 최소한 그 나무한테로 가면 뭐나 할 수 있어? 그늘은?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찾아서 가는데 그게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근데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지. 사람이 뭘로 보였다라는 게? 나무. 나무로 보였다는 건 이 사람이 엘자르부페가 나무만큼이나 위대하고 인상적인 인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책이 아주 선생님 저문 잘 안 닫혔어. 자, 그는 나에게 물병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원의 우묵한 곳에는 양의 우리로 나를 데리고 왔다. 그는 간단한 도르래를 달아 넣은 깊은 천연의 우물에서 아주 좋은 물을 기어오르다. 그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그냥 묵묵하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물 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지. 그러니까 뒤에 넘겨보면 그 양치기 오두막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페이지 잘 넘겨. 그 양치기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 난 이 문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우리 보통 양치기 하면 그냥 임시적으로 살고 그냥 대충 허물어져가는 집에 그냥 대충 이렇게 수선을 해서 산다는 그런 이미지인데 왜 작가가 그 양치기는 오두막이 아니라 돌로 만든 제대로 된 집에 살고 있었다를 문장을 썼을까? 이 사람이 이 집 자체가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매개물이야. 엘자르부페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의 집을 딱 보여주면 뭐 집이 호화로워요. 뭐 고가의 주택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양치기 하면 약간 임시적인 삶이고 별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지 않는 삶인 것 같은데 그의 집은 제대로 된 집이야.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의 삶은 뭐하다는 건 굉장히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의 집의 모습으로 봐 그가 이곳에 와서 망가진 집을 어떻게 혼자 힘으로 되살려 놓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지붕은 튼튼했고 물이 새는 곳도 없었다. 바람이 기와를 두드리면서 내는 소리가 마치 바닷가의 파도 소리 같았다. 살림살이는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마루는 잘 닦여 있었으며 총도 잘 손질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엘자르부페가 어떤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의 집의 상태, 깨끗한 청결 상태, 총의 손질 상태만 얘기하면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어? 추측할 수 있어. 실제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가방 뒤져보면 돼. 가방을 열어보면 돼. 아니면 그 사람의 방을 보면 돼. 아니면 책상 위를 보면 돼. 그 사람의 가방 안에 온갖 잡동사니 뭐 쓰레기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도대체 이건 왜 갖고 다니지 할 정도의 어떤 가방에 물건이 들어있다. 물론 가방 하나만 갖고 딱 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성격이 다 드러나고 가치관이 드러나. 특히 방은 특히나 더 말할 것도 없지. 너희가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을 때 이 여자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겉모습 갖고는 알 수 없어. 왜? 문 닫고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나와? 화장 깨끗하게 하고 향수 뿌리고 이쁘게 하고 나와 너희를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 애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 그 문 닫은
밤을 생각해 말해줘야지. 물론 너무 급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지만 급해서 어지러운 것과 원래 이 사람 자체가 뭐해? 겉모습만 신경 쓰고 내면은 신경 안 쓰고 갖춰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 집에서 티가 나겠지. 그래서 이 집에 관련된 이 묘사가 굉장히 좋았고, 두 번째 좋은 건 개에 대한 거. 그의 개 또한 주인처럼 조용했으면 살살대지 않으면서 상냥하게 부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엘자르 부페가 어떤 인물인지. 엘자르 부페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야? 조용하고 말 수가 없고 살살대지 않는다는 게 뭐야? 뭔가 비굴하게 강한 자한테 약하게 굴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지. 상냥하게 굴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반대되는 게 고산지대 기슭에 너던 마을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야. 선생님 책은 24페이지인데 그 너된 마을에 대한 걸 한번 이 엘자르 부페의 집과 비교해서 너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곳엔 숯을 만드는 나무꾼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견디기 어려운 날씨 속에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서로 밀치며 이기심만 키워갈 뿐이었다. 끊임없이 그곳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부질없이 욕심만 키워가고 있었다. 사실은 엘자르 부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대인이 그러지 않을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결국은 뭐야?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 아니었을까? 남자들은 마차에 숯을 싣고 도시로 갔다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숯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를 심은 사람의 반대가 있다. 나무를 베서 그렇지. 사려야 나무를 베서 태워야 되니까. 물론 숯이 뭐 부활의 의미도 있고 생명의 의미도 있지만 이 작품 속에서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거지. 이쪽은 한쪽은 파괴를 일삼는 거지. 아무리 굳센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왜 이들은 끊임없이 좌절할까? 나무가 없어. 나무를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타인을 배려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삶. 타인을 뭐하는 삶이야? 짓밟고 올라서려는 삶. 그래서 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섰으면 그 순간은 만족하지만 뒤돌아보면 또 뭐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또 뭐 할 사람이 있는 거야? 또 짓밟고 올라갈 사람이 또 있는 거야.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작품 읽어본 적 있나? 거기 보면 애벌레들이 막 기둥을 향해서 막 올라가. 그래서 많은 애벌레들이 저 기둥 위에 뭐가 있는데 몰라. 하지만 열심히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저 기둥 꼭대기는 뭔가가 있을까 하면서 막 서로 물어뜯고 밀치고 밟고 막 기둥 위에 올라가. 그래서 이 줄무늬 이 애벌레도 그 기둥 위로 막 올라가. 근데 결국 마지막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랬더니 다들 뭐라고? 조용히 하라고. 안 그러면 이게 무너져? 내린다고. 뭐가 있는 척 해야지 뭐 한다는 거야? 얘들이 밑에서 받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좌절만 하는 이유를 알겠지. 여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불만이 들고 있었다. 자,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놓고 경쟁했다. 자, 경쟁. 계속해서 엘자르 부페하고 뭐하고 있는가? 반대되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지. 수출 파는 일을 두고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상민이? 수출 파는 일을 두고 교회에서 앉은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선한 일을 놓고 악한 일을 놓고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인 것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바람 또한 쉬지 않고 신경을 자극했다. 그래서 자살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여러 정신병마저 유행하며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제도가 너무나 신기하지. 자,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도토리를 뭐하는 거야? 고르는 거지. 완벽한 상태의 도토리 100개가 모여졌을 때 그네를 멈추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 마음의 평화가 있었다. 왜? 이 사람은 상대 걸 뺏을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막 너무 지나치게 막 배려하면서 막 뭐 이렇게 뭐랄까 도와주는 것처럼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묵묵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날에도 나는 그의 집에서 하루도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나 자체는 원래 사람 보기 좋아하지? 아는 사람이야. 사람한테 실증 나고 사람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게 혼자 뭐 하는 거야? 이 삭막한 산길을 걸었던 사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무를 심는 걸 뭐지? 도토리를 심는 걸. 자, 여기 보면은 그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는 아주 정성스럽게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었다. 그는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다. 10만 개의 씨에서 2만 그루의 싹이 나왔다.
그는 들쥐나 산토끼들이 나무를 갉아먹거나 신의 뜻에 따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경우 이 2만 그루 가운데 또 절반가량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1만 그루의 떡갈나무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나이가 궁금했다. 그는 분명히 50세가 넘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55세라고 했다. 이름은 엘제아로 부피에. 지난날 그는 평야지대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꾸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고 뒤에 아내마저 잃었다. 그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 양들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라고 이제 그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이렇게 10년을 지내면 10만 그루가 이제 이 망구루가 10만 그루가 되겠네. 뭐 이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 그때 이 사람이 웃으면서 나는 매일 100개의 도토리 나무를 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젊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노력의 결과물과 이 사람이 바라보는 노력의 결과물 크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40페이지에 나는 지난 5년 동안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서 엘제아로 부패에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얘기하는 거야. 게다가 20대의 나이에 50대에 늙으면 죽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는 더 원기왕성해 보였다. 그는 직업도 바꾸었다. 양들을 4마리만 남기고 대신 100여 통의 벌을 치고 있었다. 양들이 어린 나무들을 해쳤으므로 치워버린 것이다. 그래서 양치기에서 이제 뭐 한 거야? 양봉업자로 직업까지 바꿨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10년에 심은 떡갈나무들은 그때 10살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무들은 나보다 엘자르 부페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야말로 말문이 막혔다. 엘자르 부페에도 말이 없었으므로 우리는 침묵 속에 숙소를 거니며 하루를 보냈다. 자, 이 모든 것이 아무런 기술적인 도구도 지니지 못한 오직 한 사람의 손과 영혼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는 인간이란 파괴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하나님처럼 유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파괴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을 얘기하는 거지. 1차 세계대전은 이제 너희가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1, 2차 세계대전이 기존의 전쟁하고 다른 건 기술이지, 기술. 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는 어떤 신무기들, 비행기라든지 특히 화학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이 계몽주의 사상 이후에 기술이 인간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바꿀 거라 생각해서 예상외로 어떻게 되어버린 거야? 그 오히려 더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이는 이유.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에 참가했었고 너무나 많은 죽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이제 엘자르 부페도 죽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그도 죽지 않았고 숲은 더욱더 울창해져 있지. 여기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게 뭐야? 희망이지.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여기가 이제 쭉 읽어보면 뭐 작품이 너무나 짧은 여기 뭐 단편은 아니야. 단편이기에는 조금 길고 중편에 해당하지. 그래서 장지훈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면은 장지훈호의 작품 세계 노래하는 자연 이거 맨 뒤에 부분에 있는 부록으로 들어가는 거. 사실 선생님은 이번에 바뀐 책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무슨 뭐라 어린아이들 읽는 뭐 그림책? 그런 이미지여서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자, 장지훈호는 1895년 나무를 심은 사람의 배경이 되는 프랑스 남부 오트 프로방스 지방의 소도시 마노스크에서 태어나 남프랑스 특유의 광활한 자연을 벗삼아 성장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조그만 구두 수선점을 경영하던 그의 아버지는 50세, 세탁소를 하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35세였다. 지오노의 할아버지는 이탈리아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결성된 비밀결사 갈보나리의 당원으로 경찰이 쫓겨 프랑스로 망명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 혁명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나키스트들을 집에 숨겨주곤 했으나 폭력적인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오노가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를 이탈리아인이자 프로방스 사람이라고 프랑스인으로 자처했던 것도 이처럼 아버지 쪽의 혈통이 이탈리아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자상한 사람이었고 어머니 역시 동정심 많고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산촌의 현자나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고쳐주는 의사는 이러한 아버지의 이미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자르 부페도 이런 이미지에서 왔다고 봐야지. 가난 때문에 16세부터 은행에 취직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그는 독학으로 많은 고전을 읽으며 작가로서의 습작 기간을 가졌다. 그는 거의 18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시를 먼저 발표하고 시집도 간행했으나
1929년 34세에 쓴 소설 언덕을 발표하면서부터 역량 있는 신의 작가로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특히 앙드레 지드로부터 큰 촉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전업 작가로 나서서 1970년 75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는 창작열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여 20세기 문단의 최대 작가를 간다한 사람으로 위치를 붙인다. 여기 보면 1914년 17세 때 보병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해 5년 동안 군대에서 보낸 그는, 그러니까 1917년에 17세였으니까 1918년 전쟁이 끝났을 때 21살이었겠지. 당시 모든 젊은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불안과 대혼란의 시기를 겪으나 이 독학자는 파리 문단의 나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운동과는 동떨어진 남프랑스의 자연을 그대로 자기만의 소리를 모색한다. 자, 여기 보면 나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 운동과는 달리라는 말이 나오지.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 책을 한 이유가 이제 그림으로도 분명히 나다이즘이라든지 다다가 아이들이 이게 뭐 이렇게 소리 내는 그런 나다이즘, 그지? 그 책에 나오지. 그래서 초현실주의 그 시기가 막 축축 늘어져 있는 거. 그런 작품들.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이해해야 돼. 미술로 딱 너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학 작품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나다이즘하고 초현실주의 운동가는 뭐였다 그래서 동떨어졌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그 최신의 어떤 유행과는 동떨어진 남프랑스의 자연을 무대로 자기만의 소리를 모색한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 세계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고 그는 1932년 출판된 20편의 짧은 단편 모음집인 연민의 고독 중에서 고백하는데, 지오노를 읽은 독자들은 그가 자기 욕망의 충족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주 다양한 소리의 노래들을 들려주는데 성공한 작가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지오노가 작가로서 등장한 때는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인 1919년에서 1939년으로 세계경제공황과 전체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팽창, 그리고 프랑스 국내의 분열상 등 복잡한 사회 문제들 속에서 개인주의의 단계가 끝나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 정립이 다시금 문제시되며 자아의 분열을 극복하여 통합된 인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상 체계를 추구하던 때이다. 자, 아까 전체주의가 등장하고 전체주의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면서 개인보다 이제 한 사람의 어떤 활동과 생각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세계적인 이런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구조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구조주의가 어떤 구조 속에 사람은 뭐 한다는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작품도 보면 엘자르 부페라는 한 사람이 그 사회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알게 모르게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그 사람의 올바른 신념과 올바른 하루하루의 행동이 그냥 그 사람 자신이 올바르다 생각한 대로 한 거지만 이 사람 하나의 행동이 뭐야 사회 전체에 어떻게 하고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이걸 이제 구조주의라고 그래요. 자, 이때 프랑스 문단에서는 도시 문화에서 등을 돌려 자연 상태의 농촌 생활 속으로 들어가 대지와 인간의 합의를 꿈꾸는 지방주의 농촌 소설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실주의 경향의 문학이 변화된 형태로 개화된다. 자, 사실주의 경향의 문학이 약간 변한 게 뭐라는 거야? 지방주의 농촌 소설이라는 거여서 그 지방의 특유의 어떤 자연 환경, 문화, 사람들의 생각, 이걸 작품 속에 뭐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노고요? 내고 있다라는 거 아주 사실적으로. 결국은 또 한 차례의 끔찍한 전쟁으로 기결되어 불발을 끝나고만 이 재건의 시기에 지오노는 자연 숭배라는 서구인의 의식의 하나의 매혹적인 이상으로 각인된 주제에 몰두했던 것이다. 문명의 발전으로 오히려 비참, 왜소해지고 과학의 기계적인 적용 때문에 삐뚤어진 인간의 모습에 다시 생명력을 회복시키려면 원초적 자연의 단순함과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믿어지는 선량함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자, 결국 이게 이 작품의 주제야. 자, 결국 사람은 뭐하다? 선하다. 선량하다. 인간은 뭐하다?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뭐하고 있는 거? 회복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좀 어떻게 돼야 된다? 원초적으로 좀 단순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엘자르 부페의 그 집을 묘사한 모습이나 그의 삶의 묘사를 보면 하나도 복잡한 게 없고 막 거칠애가 없지. 그냥 깔끔하고 딱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있지.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만큼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 수도원의 수도승 같은 느낌 딱 들잖아요. 그런 삶의 자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너의 책을 한 90페이지 정도 되려나?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발표된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 주인공 엘자르 무페 얘기하고 찾았어? 네. 몇 페이지야? 90. 90페이지 맞아? 네. 자, 나무 심기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행복할 수 있는 근사한 방법을 발견한다. 황무지의 푸른 숲을 남기고 평화로운 고독 속에 눈을 거는 엘자르 부피에와 흰눈 위에 붉은 피를 뿌리며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기분 전환 없는 왕의 랑글루와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과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두 대두적 인물의 유형을 보여준다. 자, 이건 다시 다른 작품을 얘기하는 거지. 기분 전환 없는 왕. 지오노의 작품 세계의 전기와 후기를 특징 짓는 이 두 인물 유형은 작가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이 어떻게 이 세상과 인간의 어두운 심층부를 향해 움직여 가는지를 다소 짐작하게 해준다. 1970년 10월 잠자듯이 평화롭게 생을 마감한 지오노는 책쓰기에서 존재 이유와 행복해지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일 테고 우리 독자들은 행복한 노래이든 불행한 노래이든 인간의 영원한 고향인 자연의 노래소리를 들려주는 지오노의 책 읽기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다소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프랑스어로 쓰여진 이제 원본도 있고 이제 선생님 책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들어오는 거였는데, 자, 짧게 선생님이 5분 줄 테니까 이 굉장히 짧은 글이지, 단편에 가까운 글이구나. 자, 이 글고 가장 인상적이고, 그지? 그리고 내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적어보자. 맨 앞에요? 맨 앞에도 되고 뒤에. 책이 제일 저한테 영향을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인상적?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게 나는 인상적이야. 그리고 이걸 통해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찾았는지. 저 어떻게 해요? 넌 지금 들은 거 갖고 해야지. 할 수 있어, 해봐. 네, 일단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적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을 남기고 그렇게 적어봐봐. 그렇게. 간단하게 써놓은 게 읽을까요? 읽어보자.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부피해가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울창해졌지만 사람들은 이를 부피해 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때 부피의 태도가 제일 인상에 남는다. 남들이 기억을 못해주면 서운할 법하지만 오히려 하던 일을 태연하게 하는 부피의 모습을 보고 남에게 선의를 베풀 때 대가를 원하고 선의를 베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오케이. 그래.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난 이런 생각도 해서 그거 보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LGR 부패와 같은 이 사회에 수많은 LGR 부패가 있겠지. 그지? 그 나무를 심는다는 건 좀 확장시켜서 얘기하면 누군가가 자기 일을 굉장히 뭐하고 있는 거야? 성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LGR 부패의 도움으로 난 살고 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그런 그들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심하면은 내가 잘나서 나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뭐랄까 반성한다고 해야 되나? 성필이 저는 주인공이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가 푸른 숲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협력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 저도 이제부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내 자리만 잘 지키면서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한 사람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서로 연대한다면 그지?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오케이. 자, 지환이 스노우니까. 부피해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울창해진 숲의 모습을 보는 장면에서 나는 늙어서 의미 없고 그런 삶을 살기 싫었는데 이처럼 남에게 도움되는 소소한 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부피해 남을 돕는다는 열정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또 해야 해. 남을 도우려는 열정을.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작품은 너무 갖다 이렇게 응용해서 해석할 부분이 진짜 많아.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잖아. 사실은 이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노인분들 중에 자신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삶이 그렇게 재미가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면서 약간 하루하루를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무의미하게 보내시는 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 아니면 아주 원초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는 거지. 맛있는 것만 먹는다든지 자기 막 뭐라 그럴까 즐거움만 막 추구하는 아주 좀 약간 이기적인 삶?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심한가? 내가 그 나이가 안 돼봐서 그런가? 근데 이 엘자르 부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상민 한번 읽어볼까?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양치기 양봉분 새로운 걸 하시는 장면이고 할아버지도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데 나도 뭐든지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사실 50대면 할아버지는 아닌데 할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3의 인생이지 중년이지. 그래서 아내도 죽고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고 그랬을 때 그 느꼈어요. 좌절감. 나는 근데 여기 이 장지원호가 참 대단한 게 아들이 죽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 뒤에 아내도 죽었다.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아주 그냥 뭐라고 하나 아주 짧고 간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뭐 일상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그 문장을 쓴 게 난 너무 충격적이야. 그래서 그 문장이 다가오는 울림이 굉장히 커서 이거 진짜 사실 어마어마한 거잖아.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긴다 생각해봐. 평생을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아내랑 즐겁게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막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죽고 아내가 죽었어. 그거 어마어마한 일 아니야? 보통 사람 같은 경우 뭐 심하게 얘기하면 삶의 의욕이 완전히 사라질 만한 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걸 너무나 짧은 문장에 그냥 너무 가볍게 써놨다는 거에 난 너무 충격이었고 그리고 상민이 얘기처럼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또 그 일에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작품인 것 같아. 선생님 이제 너희가 중학생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작품이 이게 너희가 초등학생 때 읽었던 작품하고는 조금 다르게 뭐한가? 정말로 문학 작품인 거야. 울림이 굉장히 크고 해석과 이해가 굉장히 많고 너희가 삶을 살면서 두고두고 이 작품은 왜? 뭐랄까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뭔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 작품을 읽었기 때문에
선택의 어떤 기준선이 되어준다고 봐야 되겠지. 정말 이게 선한 행위일까? 이게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일까? 내가 정말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 삶을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한테 좌절이 오고 충격이 왔을 때 엘자르 부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삶에 정말 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가 정말 어떤 의미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선생님이 시 20에서 25페이지 문제 풀어와 보라고 했잖아. 네. 여기 다 답이 있어서 답을 체크해 봐지. 자, 다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함축적이고 압축적으로 표현한 거. 구성 요소는 의미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음악적 요소. 그 다음에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특성이 있다고 해서 함축성이고 음악성이고 또 왜? 형상성, 뭔가를 생각하게 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시의 표현 기법에서는 여기 4가지가 나왔지. 비유법, 상징,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단어와 역설. 그 다음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자,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그렇게 굳이 뭐 분리할 필요는 없고 같은 거라고 봐도 되는데, 그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슬퍼서 저 새도 슬퍼 보여. 그러면 이건 감정이입인 거지. 또 객관적 상관물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나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몰랐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순간 뭐 하는 거? 내 감정하고 같네라고 느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1번, 1, 2, 3번 중에선 설명 필요한 게 있어? 다 괜찮아? 자, 여기 3번에 보면 감정이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하여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지? 내가 기쁘면 밤하늘의 별도 기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에서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대상이다. 그렇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건 여기 보면 플라토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입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그러니까 그 플라토너스 나무를 보니까 내가 고개가 떨궈졌다. 부끄러웠다라는 얘기지. 왜 갑자기 그런 거야? 플라토너스 나무는 흔들림 없이 제자리에 서서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주장, 의지, 이거를 막 펼치고 있지.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주장 중에 몇 개는 떨어지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꼭 지켜야 될 건 뭐하고 있는 거야?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뭐 했다라는 얘기야? 젊었을 때는 뭐 정의를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막 외치던 내가 이제 나이 드니까 에이 정의가 뭐 있어. 월급 더 중요해. 난 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걸 다 모여버린 거야? 포기하고 떨궈버리고 옮겨버리자. 그런 자기 자신을 떳떳하다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에 서서 그지? 입 몇 개를 남기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플라토너스 나무를 딱 보니까 갑자기 딱 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지. 자,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에서 객관적 상관물은 산이 아니고 뭐야? 새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의 운율에 대해서 얘기했지. 짝을 따라와야 돼. 자, 그래서 운율이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그지? 자, 그래서 뭐가 있다 해서 운과 율이라 했지. 운은 특정 위치. 율은 뭐야? 동일한 소리, 덩어리. 그래서 운율에는 외음률과 내재율이 있다. 그 다음에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고, 음절의 수나 음보를 반복하는 거고, 시어를 반복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말을 뭐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며, 소공중에 헤어진 이름이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며, 이런 비슷한 통사를 뭐 하는 거야? 구조를 반복하는 거야. 음성 상징어, 의성 언어 의태를 사용해도 뭐가 된다? 운율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건 기억을 해야 돼.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음운을 반복한다. 일정한 모음이나 자음을 반복한다. 그치? 그 다음에 음절수, 음부를 반복한다. 시어를 반복한다.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심상 나왔지. 심상은 알지? 6개지. 오감에다가 플러스 공감각적 표현. 선생님이 무조건 그 오감을 앞뒤로 썼다고 해서 공감각적 표현은 아니라 해서 공감각적 표현이 되려면 뭐라 해서 전이가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그랬지. 심상의 형상, 묘사나 서술, 비유, 상징.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자 나오죠. 화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지. 소설에서는 서술자. 우리가 읽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의 서술자는 나였지 나. 20대에서부터
몇 살까지? 자기가 이제 무슨 나이가 되는 거야? 엘자르 부피의 그 나이가 된 거지. 그래서 과거를 회상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화자의 어떤 정서와 사상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 화자한테는 뭐가 있다? 어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태도, 그지? 분위기. 그래서 남성적 어조냐, 여성적 어조냐, 독백적 어조냐, 관조적 어조냐, 냉소적 어조냐. 보면은 이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 이게 서술자가 약간 솔직히 처음엔 조금 냉소적이었어. 사람에 대한 어떤 회의,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상당히 뭐에 감상적인 어조로 바뀌지. 자, 그다음에 시의 갈래, 내용상 분류, 서정, 서사, 극시, 형식상 분류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그다음에 목적상 순수시, 목적시. 태도상은 주정시, 주의시, 주지시. 주정시는 감정이나 정서를 중시하고 주의시는 의지라고 했지. 그다음에 지는 지성. 그래서 시상의 전개, 시의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주제를 구해내 나간다. 시상 전개 방식에는 시간의 흐름 또는 공간의 이동, 점층, 그다음에 수미상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자, 작품을 감상하고 비판할 때는 내재적 관점이냐 외재적 관점인데, 내재적 관점은 말 그대로 뭐 어조, 운율, 표현, 기법 등 작품의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외재적인 건 뭐야? 작가, 독자, 현실과 같은 작품 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이지. 그래서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 또는 감동과 교훈, 그지? 그걸 유발한 요소, 어떤 면에서 감동과 교훈을 정리해. 지금 선생님이 나무를 심은 사람 너희한테 짧은 글 쓰라고 했잖아. 자, 지금 작품의 감상과 비평 중에 어떤 걸 한 거야? 지금 내재적 관점이 아니지. 뭐 어조, 운율, 표현, 기법 이런 걸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 너희가 쓴 건 외재적 관점 중에서도 효용론적 관점으로 글을 쓴 거야. 그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감동, 그러니까 너희한테 준 감동이 뭐냐, 교훈이 뭐냐, 그것을 유발한 요소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냐, 그걸로 해서 너희는 뭐를, 그지? 교훈을 얻었냐. 이게 지금 너희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읽은 거야? 효용론적 관점에서 글을 쓴 거야.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은 정말 말 그대로 뭐야? 작가의 창작 의도, 뭐 정기적 사실. 그건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얘기했지. 이 작가가 장지훈이라는 작가인데, 그지? 지역주의 작품을 썼다. 사실주의 작품 중에 약간 변형된 지역주의 작품을 썼다. 이 사람은 인간의 어떤 선한 내면을 믿고 한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이제 개인주의보다는 한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어떤 구조주의 관점에서 작품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선생님이 설명한 게 표현론적 관점으로 뭐 한 거야? 설명을 한 거야. 그 작가 지금 너희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시하고 문학은 별반 다를 게 없어. 그지? 네, 그래서 현대 시조는 따로 하고. 자, 이제 넘어가. 여기서 문제 풀면서 답을 다 맞춰봤잖아. 설명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답을 봤을 때 왜 이 답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거. 형건이, 성필, 지환이는 어때? 저도 없어요. 상민이는? 괜찮았어?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그래 옆에 참고 본.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개화기 10년대. 1910년대를 잠깐 이제 개괄을 하면, 자, 개화기라고 하면 언제부터다? 가고 여부터. 그리고 1910년대니까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이 돼서 무단 통치기 되지. 자, 이 시기는 이제 가부계에서 국권 피탈이 이르는 시기지. 서구 문명의 영향을 이제 막 뭐 하는 거야? 받아들여서 종래의 어떤 봉건적인 질서, 이거를 뭐 하자고 해? 타파하고 근대적 사회로 나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지던 시기야. 가보개혁을 계기로 조선 왕조의 자주독립 선언, 신분제도의 철폐, 국학문 혼용, 이런 것들이 정치 사회 제도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한다. 그래서 근대적인 개념의 학교가 설립돼 그리고 뭐 유경공원이라든지 한성사범학교 같은 거, 그다음에 한성순부 독립신문과 같은 신문도 발행이 되지. 자, 시의 경향, 이 당시 시의 경향은 딱 몇 가지만 생각하면 돼. 개화, 가사, 그다음에 뭐야? 창가, 신체시. 자,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개화, 가사는 뭐야? 전통적인 가사 형식의 개화기의 새로운 사상을 담은 거야. 전통적인 가사야. 원래 우리가 쓰던 가사야. 시조 말고 가사 그냥. 그런데 내용이 뭐인 거야? 개화를 담았어. 개화를 담는다는 게 뭐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도 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겠지. 뭐 철도가 달리니까 너무 좋구나 막 이런 이야기야.
내용상의 특징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비판, 자주독립의식의 고취, 사회 현실의 풍자. 형식상의 특징은 전통적인 율법을 거의 고수해. 그냥 거의 똑같아. 내용만 뭐 한 거야? 개화 내용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하나의 작품을 몇 개의 단락으로 구획하는 문장 형태를 취한다. 주로 사사조야. 사사조라는 게 네 글자 네 글자. 네? 그 다음에 이행 대꾸. 대꾸라는 건 서로 그냥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무얼 먹을까 무얼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대꾸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분류를 해보면은 개화 가사를 굳이 이제 주제별로 분류를 해보면 우국경세가 일제의 침략과 친일 세력을 비판하는 거지. 우국 나라를 뭐한다? 걱정한다. 이제 그래서 세태를 풍자한다. 의병가 이건 당연히 뭐야? 국권 상실 후에 의병 활동. 응?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애국가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지.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심가, 가요, 풍속.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가야. 개화 가사와 신체시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 개화 가사도 아니고 신체시도 아니고 딱 중간이야. 자, 시가 형식으로 민요와 기독교 찬송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자, 참고로 지금 너희가 얘기하는 가사, 창가, 노래야 노래. 선생님 시조가 그냥 시가 아니라고 얘기했지. 뭐라 그래서? 시조 한 편 읊어보세. 이건 다른 말로 뭐해? 노래 한 곡 해봐 이 뜻이야. 그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개화 가사, 그 다음에 창가는 뭐냐면 찬송가야지. 이제 기독교가 막 들어오면서 특히 뭐야? 그 천주교 말고 기독교 이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찬송가를 많이 불러. 찬송가 리듬의 가사만 뭐인 거야? 우리나라 말로 된 애국 노래인 거야. 그래서 내용상의 특징은 주로 새로운 시대의 사조와 문명 개화를 예찬하지. 형식상의 특징은 7.5조, 기본적인 율격, 6.5조, 8.5조 정도 있고, 경부 철도 노래, 권학가, 학문을 권한다는 얘기지. 이제 마지막 나온 게 신체시야. 이제 이 신체시가 우리가 아는 현대시야. 그러니까 현대시라는 얘기 아니라 딱 형태를 보면 우리가 아는 시하고 똑같아.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런데 희한하게 내용이 뭐인 거야? 여전히 뭐야? 개화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개화 가사나 창가가 드러냈던 정형적인 외형률에서 뭐했다? 벗어나.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야. 그래서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말 그대로 신체시라는 말이 모습이 뭐하다는 거야? 새롭다라는 얘기야. 굉장히 색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용상의 특징은 개화의식, 자주독립과 민족정신, 신교육, 남녀 평등에 대한 사상. 형식상의 특징은 기존의 3, 4조에서 벗어나 7.5조, 3.4, 3, 4, 5조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야. 고전 시가의 정형적인 율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 형식. 그런데 내용은 뭐하다? 여전히 근대적이다, 개혁적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첫 번째 작품이 해액에서 소년 대리 최남선이지. 여기 보면 작가가 다 누구야? 최남선. 최남선. 신체시라는 말 자체를 누가 만든 거야? 최남선이 만든 거야. 새로운 문명 개화와 소년의 기상을 예찬한다. 그자 구작 3편, 그 다음에 개화 개몽사상, 그 다음에 꽃두고 최남선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동경. 자, 이제 1910년대는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과 근대적 문화 수립, 서구의 새로운 문해사조가 소개, 이제 문학 양식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확대되지. 태서 문해신보, 소년 등의 신문과 잡지에서 많은 시가 발표되었다. 자, 시의 경향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근대 자유시라고 하는 게 이제부터 정말 근대 자유시야. 신체시보다 형식적으로 자유로우며 정서를 중요시한 근대적 자유시가 등장한다라는 거야. 태서 문해신보를 통해 프랑스 상징시를 번역하고 소개하여 자유시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주요하는 분류리를 받으며 근대 자유시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어쨌든 1910년대 첫 번째 근대 자유시하면 딱 뭐가 떠오르는 거야? 김억의 봄은 간다. 주요한의 불놀이. 이 두 작품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여기 지금 실려 있는 작품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좀 다 알아야 되는 작품들이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보다 애국하는 노래.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애국하는 노래, 그지? 이거를 해갖고 오면 되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자. 일단 글씨 자체가 요즘하고 좀 다르지. 자, 한번 펼쳐봐봐. 아시아의,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뜻이야. 아세아의 대조선이, 그러니까 조선이 자주독립 분명하다. 그러니까 자주독립국이 분명하다. 합가라는 거 다 같이 뭐 한다는 거 합창? 한다. 그래서
에야 에야 그 알지? 아리랑 같은데 우리나라 보면 에야 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에야 에야 애국하세 외국하세가 아니고 뭐 애국하세 그지? 나라 위해 죽어보세. 이 뭐 뜻은 뭐 해석 필요가 없지. 그지? 자, 두 번째 분골하고 그러니까 뼈를 갈고 쇄신토록 충군하고 애국하세. 그러니까 내 온몸을 바쳐서 애국하자는 얘기야. 또 할까? 우리 정부 높여주고 우리 군면 도와주세. 자, 깊은 잠을 어서 깨어. 깊은 잠에서 깬다는 게 계몽하자라는 얘기지. 이제 문건에서 탈피하자. 근데 왜 응? 시옷 기억이에요? 예전에는 기억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래라든지 병치음이라든지 예비음 이런 게 그러니까 주시영 그 뭐랄까 선생님이 이게 다 정리되기 전이어서 이게 그대로 사용이 됐던 거야. 그래서 합심하고 이심돼야 서세 동정 막아보세. 그지? 서구 열강의 동량 침입을 막아보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산업공상이 뭐야? 선비, 농사꾼, 공인, 상인. 산업공상 그지? 전력하야 사람마다 자유하세. 남녀 없이 입학하야 세계 학식 배워보자.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지 말고 다 공부해서 뭐 하자는 거야? 세계 공부를 하자. 교육해야 개화되고 교육을 해야지 뭐가 된다? 개화되고 개화해야 사람 되네. 발음 안 적어놔도 돼? 다 읽을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8개 국회 높이 달아. 태국기 얘기하는 8개 국괴 높이 달아. 6대주에 횡행하세. 6대6 5대양 6대주 알지? 6대주에 횡행하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뭐 하자는 거? 이게 K-팝 지금 유행하듯이 해보자. 합각. 산이 높고 물이 깊게 우리 마음 맹세하세. 우리 마음 맹세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33 해보자. 33. 이거 외우는 거 맞죠? 자, 애국하는 노래 다음 주에.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오면 돼. 애국하는 노래하고 1, 2, 3, 4, 5, 6을 한번 풀어봐봐. 6개밖에 없어요? 33페이지 문제도 푸는 거야. 여기 30이랑 31도 있어요. 30하고 31? 여기 개념 체크? 그래, 개념 체크도 있네. 자,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 일단 가장 기본 자의성이라고 했지. 자의성은 뭐라 그래서 뭐라고 부르든지 그거는 그냥 뭐야? 특별히 이유가 없어. 그냥 자의적이라고 했지. 그리고 한번 자의성이 생겨서 그걸 부르기 시작해서 이 사회에서 그걸 다 부르면 사회성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사회성이 형성이 돼서 오랜 세월 그 단어를 쓰는 걸 역사성이라고 했지. 그래서 쓰다 보면 그 단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단어를 뭐 하기도 해? 만들어내기도 하고 되고 또 사라졌던 단어가 집중해. 그럼 집에 가서 사라졌던 단어 다시 뭐 할 수도 있어? 뭐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성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어휘를 갖고 뭐 하는 거야? 수많은 문장을 표현해 내는 거야. 이제 역사성과 창조성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갈등하는 게 뭐냐면 창조성으로 새롭게 문자를 만들어내.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도구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 도구를 샤프라고 부르기로 해. 그럼 이게 창조성 맞아. 근데 동시에 또 역사성도 돼. 그럼 언제 역사성이 되느냐? 이제 많은 사람이 이걸 샤프라고 부르면 역사성이 되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한다. 역사성이나 창조성이나 둘 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 기존에 있는 단어를 갖고 이용해서. 그럼 창조성과 역사성의 차이가 뭐냐? 이제 여기서 결정부터가 나는 거야. 창조성은 그 순간에 딱 만들어내는 그 순간은 창조가 된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걸 쓰지 않아. 그럼 역사성은 어찌? 못해. 쉽게 얘기해서 너희 프린들 주세요. 알지? 네. 프린들 주세요라는 책 안 읽어봤었나? 네. 그 프린들 주세요라는 책을 보면은 그 주인공 남자아이가 닉이라는 주인공 남자아이가 굉장히 개구진 아이야.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막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 근데 저학년 때는 그런 엉뚱한 행동을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해주고 반 아이들도 좋아하고 잘 지냈는데
이제 5학년이 되면서 약간 좀 문제가 생겨. 왜? 이제 미국도 이제 5학년부터는 5학년이니까 공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어 선생님 할 그레인저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깐깐하고 까다로운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선생님하고 1년 지내는 게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면서 얘가 이렇게 잔머리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 시간에도 뭐 이렇게 잘 지내볼까 했는데 얘가 이제 그럼 질문을 하면 되겠구나. 그 선생님이 답을 해주다 보면 시간이 다 가겠구나. 근데 이제 이 할그랜저 선생님도 보통 선생님이 아니니까 얘가 하는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그럼 네가 그 답을 찾아와 봐라고 그리고 발표를 하라고 해.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막 발표 준비를 하면서 얘가 또 생각을 해. 그럼 내가 발표를 아주 길게 해갖고 또 수업 시간을 방해해야지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얘가 발표를 하는데 막 주저리 막 길게 얘기하면 선생님이 또 짜증이 날 거 아니야.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국어 사전에 쓰여 있는 단어 암기하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숙제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수업 시간에 뭐 하다가 저 사전에 있는 단어들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했더니 선생님이 너가 그 단어를 만든 거야. 우리 모두가 그 단어를 만든 거야. 이 얘기를 해. 그래서 얘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를 내가 만들었다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 볼 거야. 하면서 얘가 볼펜을 프린들로 부르기로 결심을 해. 프린들. 그리고 친구 몇 명한테 전화를 해. 내가 이렇게 해서 국어 선생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볼펜을 내가 프린들이라고 부를 거야.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해. 너 내일 그 학교 문방구 앞으로 와. 이래. 그리고 얘가 들어가고 문방구 주인 아줌마한테 오늘 프린트 새로 나온 거 없어요? 새로 들어온 거 없어요? 그 아줌마가 뭘 물어보는 거지?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갈 때 또 친구가 일부러 들어와서 또 똑같은 말을 해. 오늘 프린트는 새로 나온 게 없어요? 아줌마 왜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다가 3인 성우라고 이제 세 번째 친구가 하고 오늘은 프린들이 새로운 게 없네. 아줌마가 애들이 다 볼펜을 들면서 계속 프린들이 새로운 게 없네. 뭐 프린트 새로운 거 들어온 거니까 아줌마가 그래서 니네 볼펜 얘기하는 거니? 네, 프린들이요. 그래서 아줌마도 이제 그게 볼펜이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그 반 아이들이 장난삼아 꼭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국어 선생님한테 장난치려고 오늘 프린트를 갖고 오지 않아서 숙제를 할 수 없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프린들이 뭐냐? 프린트를 모르세요?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 반에서 그걸 쓰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얘가 생각해내는 그 순간에는 참고성이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아직까지 역사성을 띠지는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앞으로 이 교실에서는 프린트라는 말을 하면 뭐 숙제를 더 많이 내주겠다. 학교에 돌려보내지 않고 앉아서 이게 나는 앞으로 프린트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쓰게 하겠다. 근데도 애들이 계속 쓰는 거야. 그리고 얘네 반뿐만 아니라 5학년 전체가 프린트라는 말 쓰고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 이제 그 말 못 쓰게 하는 거지. 요즘에 너희들 막 어떤 은어를 너희가 쓰는데 뭐 담탱이라든지 틀딱이라든지 막 이런 얘기 쓰는 거 못 쓰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쓰니까 다 남아가고 막 왜 반성문 쓰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막 전화 오는 거지. 애가 집에를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학교하고 학부모 사이에 싸움이 붙었어. 그리고 처음에 이제 프린트라는 말을 만든 아이하고도 이제 막 문제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학교 전체가 더 떠들썩한데 그 지역신문 있잖아. 지역신문 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돼. 그래갖고 약간 그 코너에 약간 뭐 이렇게 사회 그 좀 가벼운 코너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그게 뉴스가 나간 거야. 그런데 왜 전국 단위 방송이잖아. 미국은 막 전국 단위 방송이 있잖아. 지역 방송이 있고. 그럼 전국 단위 방송이 그 기사를 보고 재밌다고 생각해갖고 이걸 또 전국 단위 기사로 내보낸 거야. 그래서 프린들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 그래서 그 프린들이라는 말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마을 전체, 그다음에 미국 전국에까지 이제 소개가 된 거야. 한 학생이 이런 단어를 쓰고 이제 그러니까 학생하고 학교하고 뭐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이제 그게 이슈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쓰게 해야 되냐 말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넌 나한테 싸움을 걸어왔고 이 싸움이 끝나는 날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낼 거다. 사인을 해라. 그래서 얘가 사인을 해서 내가 이 싸움이 끝나면 이 편지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그래. 그리고 이제 얘가 6학년이 되고 이게 막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또 이제 머리가 재빠른 사람이 프린들이라는 이걸로 뭐 옷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실제로 볼펜도 만들어. 거기다 프린들이라고 새겨.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막 벌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한테 사인을 하라 그러니까 뭐 사업적인 얘기니까 이 아버지는 잘 몰라. 그러면 알았다고 사인을 해줘. 그래서 이게 판매할 때마다 매출의 몇 %를 얘가 갖게 돼. 자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제 프린트라는 단어는 그냥 뭐가 된 거야? 볼펜을 부르는 말이
된 거야. 그래서 티셔츠에도 뭐 프린트 주세요 막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렇게 해서 얘가 대학생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 프린들이라는 로고가 들어간 상품 판매 금액이 얘한테 통장에 돈이 들어올 거지. 성인이 되니까. 근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몇백억인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얘가 그 프린트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지? 뭐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그 할 그레인저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와. 이 싸움이 끝나는 날 내가 너한테 이걸 주겠다고 하고 사인을 하라고 했잖아. 얘가 이걸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거야. 5학년 때 선생님한테 사인했던 게. 그게 이제 도착을 한 거야. 그래서 뜯어보니까 굉장히 묵직해. 그러니까 거기에 사전이 들어있는 거야. 사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프린트. 그렇지. P 부분에 이렇게 꽂혀져 있어. 딱 펼쳐보면 프린트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올라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역사성이 뛰는 거야. 창조가 된 거야, 새로운 단어. 근데 그게 실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 선생님이 이 게임이 끝날 때 이 편지를 보내준다는 말의 의미를 얘가 깨달은 거야. 사실 이 선생님은 반대한 게 아니라 얘의 어떤 실험을 뭐 한 거야? 적의 입장에서 도와준 거야. 일부러 자기가 강하게 막 못 쓰게 해야지 더 사람들이 쓸 거고, 강하게 막 언론에 막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언어를 망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보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자기가 악역을 맡아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더 흥미를 끌고. 선생님들이 막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애들이 뭐해? 더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막 언론에도 나오고 해서 얘가 결국은 그게 국어사전에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뭐냐면 얘가 지금 그 굉장히 큰 돈을 벌었잖아. 그 돈을 얘가 쓰지 않아. 얘가 쓰지 않고 이 국어 선생님, 할그레인저 선생님 이름으로 장학 재단을 만들어. 그리고 그걸로 그 교육부에 장학재단.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할그레인저 선생님이 편지를 받는 거야. 자기가 편지를 보냈잖아. 편지를 받는 편지에 이 아이가 그 프린트를 주세요라는 그 볼펜이 들어있고 그 선생님 이름으로 뭘 만든 거야? 장학재단 만든 증서가 있어. 그러니까 할그레인저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영광이지. 자기 이름에 뭐가 있으니까 장학제도가 만들어진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거야? 도움을 준 거지. 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게 이제 프린트 주세요라는 작품이에요. 이제 이게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작품이야. 미국 작가가 쓴 작품인데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뭐 얘기하는 거야? 창조성과 역사성을 헷갈리는 말을 하는 거야. 창조성, 역사성 둘 다 공통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뭐 한다는 거야? 낸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그럼 이게 창조성이 역사성이에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 순간 만들었던 창조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널리 사용돼서 사회성을 띠게 되면 이제 역사성으로도 뭐한 거야? 창조가 됐다고 보는 거야. 자, 무슨 문제를 보면 되냐면은 9번 문제를 9페이지 5번 문제를 보면 돼. 9페이지 5번 문제 이런 게 있어. 4번에 역사성이라고 나오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생겼다. 네? 5번에 보면 창조성,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를 개발하여 길 도움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둘 다 맞는 거야.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 해봐. 창조성 봐봐. 지도를 보이거나 지름길을 찾아주어 운전을 도와주는 장치를 개발하여. 이제 장치를 개발한 거야. 그리고 이름을 뭘로 붙은 거야? 길 도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이제 이 이름은 누구만 아는 거야? 요 몇몇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건 창조성 맞아.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 기계를 뭐라고 부를까?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자. 이건 창조성 맞아. 그지? 그러면 4번은 뭐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벌써 등장을 한 거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름을 붙였겠지. 그지? 창조성이지?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말은 이제 몇몇 사람이 아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전체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내가 스마트폰 하고 딱 치면 뭐 하는 거야? 뜻이 딱 뜨는 거야. 예를 들면 길도움이라는 말을 처음 내가 만들었어. 거기다 길도움이 치면 뜻이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역사성이나 창조성이나 새로운 말을 만든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뭐가 차이 나는지 알겠어? 그거 분명히 알아두라는 얘기야. 자, 일단 8쪽, 9쪽 답을 맞추고 하자. 자, 자의성 2번에 3번, 3번에 역사성, 4번에 3번, 5번에 3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 홀수만 풀어오라 그랬지? 자, 1번에 3번, 3번에 4번, 5번에 5번, 7번에 창조성에 해당하지. 그 다음에 9번은 4번. 이거까지지.
자, 7번 한번 봐봐. 선생님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 역사성과 창조성을 굉장히 아이들이 뭐하기 때문이요? 헷갈려요. 자, 빈칸에 들어갈 언어의 특성을 쓰시죠. 인간은 말을 할 때 배웠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문장을 기억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쓴다. 이건 뭐 당연히 창조성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휘를 갖고 뭐해? 상황에 맞는 문장을 만든다 그랬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늘 새롭다는 것, 즉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다른 동물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런 문제는 쉽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아까 지금 보기 4번, 5번처럼 그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거의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야? 답이라고 체크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둘 다 맞는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뭐만 생각해 보면 돼? 이 단어가 지금 당장 나와가고 국어사전에 실려있지 않다면 창조성이야.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써서 국어사전에 실려있고 누구나 안다면 뭐가 되는 거야? 역사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역사성이나 창조성이나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야. 자, 그 다음 이제 의문으로 들어갈 거야. 굉장히 중요해. 의문의 체계와 특성. 자, 오늘의 개념사전 보면은 의문이라고 나와 있지. 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해. 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외워야 돼. 무슨 뜻이라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분을 해주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단위가 뭐야? 의문이야.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문할 때, 그지? 의문할 때 뭐, 발, 그지? 덜, 볼 하면 뜻이 구분이 가잖아. 오케이? 뭐만 바뀌었을 뿐이야? 모음만 바뀌었지. 그러면 이 모음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의문이야.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그래서 최소 대립상은 뭐냐면 음절의 다른 부분을 갖고 하나만 다른 경우. 얘 짝, 최소 대립상이야. 최소 대립상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음절이라는 건 뭐야? 독립하여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야. 그러니까 국어의 음절은 모음과 자음, 그지? 또는 모음 플러스 자음, 또는 자음, 모음, 자음. 자,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야. 초성, 중성, 종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 보통 우리가 이 발이라고 했을 때 초성이 비읍, 중성이 종성이 리을이잖아. 그지? 자, 아버지 할 때는 뭐만 있어? 초성만 있지. 이것만 있지, 이것만. 오케이? 자, 그래서 모음만 있거나 아니면 자음 플러스 모음이거나 모음 플러스 자음이거나 자음, 모음, 자음이거나 이렇게 음절이라 그래. 독립하여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 자, 다시 얘기한다. 이거 구분 못하면은 앞으로 문법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져. 자, 이 발에서 그지? 뜻을 집중하자, 상나. 집중해. 자,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가 되는 거야? 비읍, 리을이 되는 거야. 자음, 모음, 자음이 되는 거야. 그지? 음절로는 이거 합쳐야지 뭐가 되는 거야? 음절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음절에는 두 개가 있어. 분절 의문이 있고, 자, 의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그래서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처럼 쉽게 분리되는 의문을 분절 의문이라고 해. 비분절 의문은 뭐야? 소리의 길이나 높낮이 같이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자. 의문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데 의문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분절, 의문. 하나는 비분절, 분절, 의문. 우리는 이 두 가지로 뭐야? 말의 뜻을 구분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는 건 우리 보통 아는 자음, 모음을 얘기하는 거거든. 얘는 소리의 장단 길고 짧고 또는 높, 낮이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예를 들면 장단, 밥 먹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지? 높낮이, 장단은 밤,
밤. 하늘에서 내린 눈, 사람의 눈.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의문이라는 거야. 의문. 어디에 속한다고? 의문.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분절 의문,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 장단, 높낮이.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배운다? 모음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야. 자, 그래서 모음이 뭐냐? 그러면 보통 아야 어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모음이라는 것은 소리가 발음 기관을 통과해서 나올 때 방해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뭐라 그래? 모음이라고 얘기. 자, 여기 써 있지? 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를 뭐라 그래? 모음. 자, 이제 너희가 모음이 뭐니? 그러면 소리를 낼 때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모음이 뭐야? 그래서 아여 어여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모음에는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어? 단모음. 책을 좀 같이 보든지 좀 해, 상민아. 형건아, 책 같이 봐. 상민 책 안 갖고 왔잖아. 같이 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지금 너 이거 문법 초반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초반 다 놓쳐버리면 앞으로 문법 이거 제대로 못해. 문법 시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지금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 그래서 이제 중학과정 빨리 들어가는 거야. 반복하려고. 자, 일단 모음은 뭐야? 발음할 때 소리가 발음이니까 바람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바람을 내뱉잖아. 바람이 그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거야. 모음이. 자, 근데 모음은 기본적으로 단모음이야. 그래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지? 않아. 자, 그래서 아에, 어에, 오에, 우, 위, 의, 이. 자, 그런데 아이들이 왜나 위를 발음할 때 아닌데요. 분명히 입술이 모양이 바뀌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맞아. 표준 발음법 제4항에 부침해 보면 왜나 위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단모음이 기본인데 선생님 저는 발음할 때 위하고 입술이 바뀌는데요. 발음할 수 있다고. 근데 기본은 뭐에 들어간다고? 단모음에 들어간다. 어렵지 않지? 응? 자, 그 다음에 이중 모음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발음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거야. 그치?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중 모음이 되는 거야. 자, 이중 모음과 음운을 보면 이중 모음 예를 들면 여기 야가 나와 있지? 야는 단모음 이 플러스 단모음 아야. 이야 합쳐서 뭐가 된 거야? 야. 참 두 개의 소리를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될 수가 없어? 음운이 될 수 없어. 소리의 최소 단위로 보기 어려워. 따라서 이중 모음은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즉 음운이 아니야. 우리가 음운으로서 모음하면 다 뭐만 얘기하는 거야? 단모음만 얘기해. 자, 다시 얘기한다. 모음은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맞아, 많아. 그런데 뭘로는? 분절 의문의 모음으로는 단모음만이 해당된다는 거야. 나머지 모음은 뭐인 거야?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지? 거지. 기본은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기본은 뭐만 있다? 단모음. 오케이. 자, 여기서 단모음을 보면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혀의 전설, 후설. 자, 전설, 후설. 자, 혀의 최고점이야. 최고점이라는 게 뭐냐? 뭔가 발음을 할 때 혀가 딱 이렇게 뭉쳐지는 부분이지. 그 뭉쳐지는 부분을 최고점이라 그래. 자, 그래서 전설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어. 이 해봐. 이, 에 하면 혀의 최고점이 다 어디에 있어? 요 그림에 딱 천장에서 입천장의 앞쪽에 있지. 그래서 전설, 후설은 으 하면 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뭉쳐지잖아. 그래서 최고점이 어디에 있어? 뒤에 으, 아, 우, 오. 그래 이거는 오는 잘 모르겠네. 오?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를 암기해야 돼. 그런데 애들이 이런 건 암기 안 해도 돼요. 전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 시험 볼 때 애들이 앉아서 맨날 이거 하고 있어. 자, 이거 하고 있으면 일단은 점수는 꽝이 되는 거야. 왜? 내가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뭐야? 해보고 하면 아닌데요?
아니어도 그냥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아니라면 발음을 니네가 지금까지 뭐 해달라는 얘기야?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오 하고 혀를 이렇게 뒤쪽에 힘을 줘야 돼. 오 하고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오. 누가 너 뭐 탁 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그 발음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편안하게 오 이러면 안 되고 오 이래야 된다고. 원래 그렇게 발음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전설, 후설 나뉘어. 그 다음에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자 고라는 건 뭐야?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야. 그래서 이, 위, 우는 입술을 조금 벌리고 혀의 위치가 어떻게 돼? 높아져. 그 다음에 중모음은 입을 보통으로 벌리고 혀의 높이가 중간. 자, 이론이야 이론. 실제로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 근데 다음에 이렇게 외운다면은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아요?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돼? 표로 외워야 돼. 저모음일 땐 입을 크게 벌리고 혀가 가장 모여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무슨 뜻인지만 너희가 알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고중저로 나눈다는 거 알겠지? 고중, 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평순. 원순은 입술이 어떻게 돼? 동그랗게. 평순은 입술이 평평하게. 그지? 그 다음에 원순, 평순. 그래서 오. 자, 요것만 외우면 돼.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설, 후설, 고중저, 평원. 요 표만 외우고 뭐만 외우면 된다고? 의어와 우어. 여기는 빈 거야. 의어와 우어만 외우면 반대로 여기는 뭐만 하면 돼? 의가 뭐가 돼? 이, 에, 위, 왜? 이것만 하면 돼. 짝대기만 그어주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발음해보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야? 외우라는 말이 이 말이야. 다시 해보자. 다시. 자, 거기다 그려봐봐. 자, 뭘 그리면 돼? 일단 이렇게 십자가 그리면 되지. 길게. 그지?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그으면 돼. 하나 더 그고 여기다 또 이렇게 T자로 하나씩 더 그으면 돼. 하나씩 더. 이렇게 오케이. 하나 더 그고. 두 개. 여기 두 개를 그고 위에 두 개. 지금까지 저 이렇게 여기 하나씩 더 그으라고. 자, 그럼 여기 앞에가 뭐가 되는 거야? 전설.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뭐 소리를 하죠. 후설. 전설, 후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지우기를 원순이 되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응. 히읗은 응.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옆으로 눕히는 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뭐인가? 고, 중, 저. 이렇게만 하면 돼. 요 표만 그릴 수 있으면 돼. 이제 요 표만 그리면 여기 이게 3칸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지? 맞지? 고중저에 따라서 고하고 중 사이에 줄 쭉 긋고 중하고 저 사이에 줄 쭉 그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3칸이 나오지? 자, 그럼 뭐만 외우면 된다고? 우, 어, 아, 우, 오. 여기. 우, 어, 아, 우, 오. 우, 오. 자, 요것만 외우면, 요것만 외우면 앞에 얘를 뭐만 하면 돼? 짝대기. 세우면 돼. 의가 아니고 이. 그 다음에 에. 어에 에, 아에 에. 그지? 그 다음에 우에 위, 오에 왜? 그래 너무 단순하지? 그러니까 요것만 외우면 돼. 이 책 아무데나 적어놔도 되죠? 그럼 요것만 하면 돼. 왕조 뒤에 땄죠. 그래서 왕조가 너무 꾸겨지겠어. 그래서 시험 볼 때 앉아서 우와 우와 이러고 있으면 틀린 거고 그냥 무조건 이 표를 외워서 그냥 이 대에 맞춰서 뭐 해야 돼? 답을 찾아내야 돼. 왜? 왜 그럴까? 자의적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특별한 법칙이 있어 사용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럼 이 법칙은 어떻게 만든 거야? 수천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거지. 수천 년이 지나서 그지? 말은 법칙 없이 만들어졌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진 거야? 법칙이 필요해진 거야.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말할 때는 상관이 없어. 우리가 같이 앉아서 눈 쳐다보고 상황 쳐다보고 말을 할 때는 어이 단어 하나 안 쓰고도 뭐 할 수 있어? 소통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 할 때? 글자로 기호화해서 글자로 쓸 때는 이게 써놓으면 하나도 뜻이 난다니? 안 돼. 그래서 띄어쓰기, 맞춤법, 그 다음에 내가 들리는 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발음기호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어떻게 할 것이냐. 의문이란 뭐냐. 의문에는 뭐가 들어간다? 분절 의문이 들어가고 비분절 의문이 들어간다. 그럼 분절 의문의 자음은 어디까지냐? 그지? 모음은 어디까지냐? 그 모음을 뭐라고 할 것이냐? 방해를 받지 않고 소리가 나는 걸 모음이라고 하자. 그럼 반대는 자음은 방해를 받는 거. 받는 거. 그럼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모음을 다 그러면 분절 의문이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연구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야는 야라는 거는 봐라. 야가 아니라 이야가 더해진 거 아니냐. 그럼 벌써 말의 뜻을 구분해준 소리 두 개가 벌써 합쳐진 거니까 얘는 뭐가 될 수는 없다? 그렇지. 그래 그거 많은 학자들이 토론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올바른가를 결정한 게 바로 이거인 거야. 그러니 너희가 따지고 들면서 나는 그렇게 발음을 안 하는데 왜 이따구로 법을 만들었죠? 해봐서 소용이? 없어. 그냥 뭐 해줘야 돼? 우리 그렇잖아. 도로교통법. 나는 이따 이 법을 만든 적도 없고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른다고 해서 내가 안 지킬 수는? 똑같아. 문법은. 그러면 문법도 역사성이 있어서 반드시 뭐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왜? 예를 들면 자장면, 짜장면 지금 다 표준 말이지. 원래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자장면. 얼마나 어색해.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자장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렇게 아나운서도 얘기를 하잖아. 그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문법이 시대상에 맞춰서 변할 땐 변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앉아서 의어와 우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끝장난다. 그냥 무조건 뭐 해라? 외워라. 외워라. 의문, 음절, 의문의 두 가지. 그치?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그래서 비분절 의문도 한테는 내리는 눈이 긴 거냐, 사람의 눈이 긴 거냐, 이건 뭐 해야 돼? 저는 평상시에 그게 그건데요. 그렇잖아. 뭐 쓸 때도 하늘에서 눈이 내려서 눈이 시렸다 뭐 이렇게 쓰지 뭐 눈이 시렸다 이렇게 쓰지 않잖아. 막 우리 말할 때도 맞지. 야, 눈 온다. 야, 네 눈에 눈 들어가서 막 이러잖아. 네 눈에 눈이 들어가서 눈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런데 문법상으로는 뭐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지. 사람 신체와 관련된 건 사실은 뭐야? 장 길어. 눈이 내려서 눈이 시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문법 알죠? 자, 소설의 개념. 자,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새롭게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소설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프린들 주제를 설명했을 때 상민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잘 쓴 소설일수록 현실감이 있어. 잘 못 쓴 소설일수록 무슨 말이 돼 이게 이렇게 돼. 막장 드라마.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집중.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새롭게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를 소설이라고 해. 자, 여기서 소설에는 허구성과 진실성이 동시에 존재해. 허구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일을 새롭게 꾸며낸 이야기야. 그럼 진실성은 뭐냐? 허구의 세계를 통하여 삶의 참된 모습과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얘기야. 자, 나무를 심은 사람의 허구성은 뭐야? 다 허구지. 엘자르 부페에 엘자르 부페 존재해요? 그 등본 띄워보면 나와요? 안 나오지. 그지? 근데 진실성은 뭐야? 그 엘자르 부페라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삶이라는 건 끊임없는 도전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인간과 환경은 참 뗄래야 뗄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보고 있지? 서사성과 예술성.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 전개하지. 나무를 심은 사람 못했어. 쫙 이렇게
엘자를 시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87세 죽을 때까지. 예술성은 문학의 한 가지에서 표현이 형식 미들을 갖추고 표현이 선생님 너무 멋있다 그랬잖아. 아주 짧게 쓰면서도 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절이 주절이 말 안 하잖아. 그냥 그의 집은 오두막이 아니라 벽돌로 된 제대로 된 집이다. 그 한 말. 그의 개 또한 뭐해? 살살거리지 않고 충성심이고 딱 그렇게 그런 아주 짧은 문장. 그리고 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걸 굉장히 어떻게 쓴다 그래서 짧고 매트하게. 그런데 그 울림은 너무나 충격. 그게 바로 예술성이야. 자, 그 다음에 산문성은 주로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해 기술되는 산문 문학이다. 그렇잖아. 나무를 심은 사람 자체가 내가 20여 년 전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다음 개연성은 꾸며낸 이야기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나 존재할 만한 인물을 그린다라는 근데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거? 프린들 주세요? 네. 일어날 수도 있지. 실제 일어날 수 있지. 좀 힘들겠지. 실제로 우리는 많은 단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민이 네가 뭔가 새로운 걸 개발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 유튜버나 게이머 그런 사람들도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만들어내지. 근데 그게 이제 역사성을 띠느냐는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 그런 걸 밈이라 그러잖아. 예를 들면 아파트 이름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역사성을 띄었지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뭐야? 장르. 그 건설회사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개연성 알겠지? 꾸며낸 이야기지만 뭐하다?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 소설과 소설 구성의 3요소. 자, 소설의 3요소는 소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주제, 구성, 문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지. 나무를 심은 사람의 메시지는 정말 뭐랄까, 작가는 어떤 메시지를 중점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읽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거의 대부분 파악하지. 구성,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의 짜임이. 구성은 어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어서 엘자르 부페의 삶을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얘기하지 않아.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랬다, 봤을 때 이랬다, 봤을 때 이랬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랬다, 이런 식으로 딱 띄엄띄엄 얘기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파악이 되지. 문체,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 표현 방식이지. 사실은 이 프랑스 작가의 작품을 한국말로 번역한 걸 보기 때문에 문체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 정말 알고 싶으면 프랑스어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학 할 때는 이 문체 얘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 자, 인물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 사건은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공간. 이걸 너무 잘 알지. 인물, 사건, 배경. 자,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단계는 발달,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모든 소설이 거의 이런 어떤 과정을 밟지. 발단, 인물과 배경이 이제 소개가 되지. 선생님이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건 발달 단계야. 발단 단계. 발단 단계에서 이 주인공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동인물, 역동인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들이 펼쳐져 나가는 어떤 사건 갈등은 그렇게 공감받을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전개는 갈등과 긴장감이 이제 발생하거나 이제 구체화되지. 근데 위기는 이게 점점점 고조되고 심화되지. 또는 새로운 어떤 전환을 맞이하고 새로운 갈등이 등장할 수도 있고, 절정은 어떤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거지. 해결의 실마리도 제시되고 결말, 해결이 되고 갈등이 해소가 되지. 죽든 살든, 그지? 자, 이제 소설의 구성 유형을 보면은 평면적 구성은 말 그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쫙. 자, 그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평면적 구성이라는 거 알겠지? 물론 내가 지금 현재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당연히 뭐야? 평면적 구성이야. 그다음 역행적 구성은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등과 같이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며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성이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역행적 구성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냥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난 사람하고 쭉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막 시간이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 쭉 시간대로 가지.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나무를 심는 사람은 액자식 구성이냐? 현재에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액자 아니냐? 그럴 수는 없어. 액자식이려면 너희 그 돈키호테 읽지. 돈키호테가 액자식이야. 돈키호테가 주막에서 만난 사람이 내가 포로였는데 이슬람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서 여자가 천주교를 개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쭉 그 이야기가 쫙 전개되잖아. 이게 액자식 구성. 그래서 액자식 구성에는 액자 안의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해. 자, 그 다음 소설의 표현 방법. 서술, 묘사, 대화. 서술은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 배경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지. 나무를 심는 사람이 대표적이지. 그 다음에 묘사는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하는 거고 대화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 뭔가 대화는 희극 비슷한 거라고 그러니까 소설에서 대화가 주를 이루는 소설도 있고 그냥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만 대화가 주고받는 거 있어요. 어떤 말칸으로 해갖고 희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 문학은 문학이지만 소설이 아니고 분류가 장르가 아예 나누어지지 극이라는 장르가 나누어지지. 자, 그다음에 소설의 인물에는 주요 인물과 주변 인물,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이 있어. 주요 인물은 말 그대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나 그에 버금가는 인물이지.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는 엘지아르 부페와 나. 주변 인물은 주요 인물을 돕거나 돋보이게 하는 인물. 어떤 사람이 있을까? 그 살림 감시원? 괜히 엘지아르 부페한테 와갖고 함부로 불나지 않게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그걸 누가 심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깝치고 있지, 그지? 젊은 애가 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동 인물은 사건과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물. 엘지아르 부페가 주동 인물이지. 나는 주동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 나는 그냥 뭐 하는 인물이야? 구경하는 관찰하는 인물이지. 반동 인물은 주동 인물의 의지와 행동에 맞서서 갈등하는 인물이야. 사실 여기 나무를 심은 사람에는 반동 인물은 그게 없어. 뭐 와고 살림 감시원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그건 반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 반동 인물이라면 자네 남의 땅에다 왜 나무를 심어? 막 뽑아버린다거나 막 이런 행위를 해야 되겠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갈등이 없어서 너무 좋아. 소설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면 짜증나잖아. 네. 그지? 왜 이딴 걸 써? 그리고 막 주인공 뭐 이따위야 뭐 이걸 왜 참아 막 이런 거 막 갈등이 너무 짜증나잖아. 특히 막 저학년 아이들 막 왕따 이야기 나오거나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 보는 내내 막 이 반동 인물이 지금 작살내고 싶잖아. 그지? 근데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런 반동 인물이 없어서 편하게 읽으면서도 울림이 굉장히 크지. 자, 그럼 소설의 인물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성격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해버리고 간접적 제시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자, 그럼 나무를 심은 사람은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지. 그의 옷에는 단추가 깔끔하게, 그지? 바느질되어 있었다. 그의 옷의 낡은 부분은 천이 덧대어서 깔끔하게 바느질이 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해서 그는 성격이 깔끔한 성격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자, 직접 제시, 간접적 제시 알겠어? 선생님 오늘 왜 나무를 심은 사람부터 했는지 알겠어? 계속 뭐 하기 위해서야? 그 작품, 시에서든 문학에서든 예시를 들기 위해서야. 자, 소설의 갈등,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일어나는 대립이나 충돌 또는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서로 대립하는 심리 상태이지. 자, 내적 갈등은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야. 먹어 마라.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치?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 엘자르 부피에는 내적 갈등이 크게 보이지 않아. 그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굳이 내적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아들과 아내가 죽었을 때, 근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추측만 할 뿐이지. 그런데 내적 갈등을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뭐야? 관찰자인 나야. 나 전쟁을 겪고 막 이러면서 사람에 대한 회의, 그지? 이런 나야.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내적 갈등은 아니고. 그다음에 외적 갈등은 인물과 그를 둘러싼 외부 요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야.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한 인물과 다른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나무를 심은 사람에서는 없어. 그 살림 감시원이 와갖고 불조심하라고 한 건 갈등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다음에 인물과 사회의 갈등은 있어. 왜? 윤리나 제도 때문에 겪는 갈등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자연이 돌아왔는데 마치 그거를 그 지역의 어떤 뭐 행정 조직 이게 어떤 그런 거인 것처럼 막 편입해갖고 하지. 그다음에 인물과 운명의 갈등. 인물이 타고난 운명 때문에 겪는 갈등. 어쩌면 이 아내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은 운명과의 갈등일 수 있지. 그런데 이 갈등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있지. 그래서 이 나무를 심은 삶에서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봐요. 그렇다고 엄청 두드러지는 건 아니야. 전쟁 장면에서는 특히나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지. 그 다음에 소설의 시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경우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경우로 나누지. 자,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경우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 속의 주인공인 내가 내 얘기를 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의 주변 인물인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야. 자,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어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은 그렇게 흔하지가 물론 많은데 너희랑 같이 수업을 할 만한 작품으로는 그지? 그렇게 흔하지 않아.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자, 그 다음에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데 전지적 작가나 작가 관찰자야. 전지적 작가는 서술자가 이 사람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다 알아. 이해가? 어떤 사람이 뛰어가는데 왜 뛰어가는지 이유를 다 알아. 전지적이 아니고 관찰자 시점은 뛰어가는 거는 묘사를 해도 왜 뛰어가는지 속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에서 인물들을 뭐하고 있는 거야? 신이 내려다보듯이 그치? 내려다보는 거야. 마음속까지 다 알면 전지적. 모르면 전지적? 뭐야? 작가 관찰자 시점이야.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 우리가 보통 많이 접하는 소설들이 뭐인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 아니면 작가 관찰자 시점. 자, 뒤에서 뭔가 이제 소나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단, 결말을 소나기에 줄거리를 얘기해주고 어차피 나중에 다 작품 읽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지? 작품의 진짜 맛을 알 수가 없어. 소나기 이거 그때 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학교에서 했었어?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줘? 영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 소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는 전세는 뭐 어쨌든 소설은 소설로 글로 읽어야 되지. 영상으로 보여줘도 이쁘기는 하겠는데 글로 보여주지. 워낙에 애들이 글을 안 읽어서 그런가? 자, 그럼 이거 사실 영화 있지 않아요? 영화? 나는 모르겠어. 영화 있는지. 애니메이션 장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좋은 작품을 그런 영화나 만화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건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정말 반대야. 다 망쳐놔, 애들. 소설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소설을 글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는다고 했을 때 5명이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었을 때 소년하고 소녀. 여기 작품 속에서는 사람 이름이 안 나와. 소녀는 이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소년, 내가 생각하는 소녀, 우리 5명이 다 각자 달라. 그리고 얘가 막 황소를 타고 막 매달리고 꽃을 꺾어 오고 했을 때도 어떤 꽃을 꺾어 오고 소나기가 내려도 어떤 분위기의 소나기인지 나만의 소나기야. 이게 소설을 읽는 매력이야.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의해서 그지? 황순원의 소나기의 인물들의 생김새부터 키, 몸무게, 그지? 상황 위치가 다 뭐 되는 거야? 그리고 시골 풍경까지 심지어는 다 바뀌어. 자, 근데 이걸 영화로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고정적으로 맞아. 똑같이 돼. 그리고 특히 애니메이션 특히나 더 짜증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단순화시켜서 원색적으로 딱 표현한 거라서 아무리 아름답게 수채화식으로 했다 그래도 어제는 선생님 그거 싫어. 그러니까 너희가 해리포터 시리즈 잘 알잖아. 해리포터 시리즈를 책으로 읽었을 때 그리고 영화로 봤을 때 아이들이 영화가 재미있고 더 흥미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야? 나만의 해리포터는 사라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작품은 줄글로 읽으면서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야 되지 그거. 자, 일단은 간단 확인부터 하면 되는 거지, 맞니? 간단하게 요거부터 하면 되는 거지. 13페이지 간단하게 XOX. 그 다음에 문제 이제 붙는 되는 거지.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그 다음에 작품 뭐 해독인가 독해인가 이거 있지. 보면 조약돌, 개울, 분홍 스웨터. 개울가도 되지. 그 다음에 소심한, 대추, 죽음, 사랑. 사고력 키우기? 여기 지금 이 문장형으로 하는 거? 자기네 생각 써보자. 일단 그거는 한번 읽어볼까? 이 작품이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아마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순수한 사랑 맞아. 사람의 순수한 심정이나 심리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인기 있는 것 같다. 자네는? 저는 여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랬군. 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 근데 소녀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좀 파격적이고 또 죽음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 아까 대화식으로 하고 있잖아. 그게 참 여기 보면 허참 세상 일도
마을 가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초시 댁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한 걸 보면, 악상이라는 건 상은 상인데 굉장히 안 좋은 상이지. 남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 그렇지, 사내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글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잔망스러운 게 뭐예요? 맹랑하다. 맹랑하다라는 게 뭐야? 예를 들면 싫은데요?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싫어도 그냥 뭐야? 꾹 참고 내리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거 싫은데요? 이러면 약간 요 녀석 봐라 맹랑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 맹랑하다가 바로 뭐야? 잔망스럽다. 그래서 이 애는 얼떨결에 뭘 듣는 거야? 엄마 아빠의 대화를? 얘가 듣는 거고, 독자인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소녀가 죽었고, 이 소녀가 그 분홍 스웨터, 이 애랑 그지? 소나기 내리는 그날 같이 입었던 그 스웨터.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이 애를 좋아했는지 그걸 얘가 그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뭐 가슴이 아파? 이 대화를 듣는, 엄마 아빠의 대화를 듣는 이 소년의 마음은 어떨까? 얼마나 이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플까, 그지? 그럼 왜 대화에 끼어들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얘만이 간직하는 어떤 추억이잖아. 그지?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아.